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텅 트위스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파트 2, 영어 훈민정음의 파트 2로서 이제 한국인이 영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도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께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뭐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이제 영어 울렁증, 울렁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보니까. 울렁증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복 방안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걸 이제 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선, 이게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일 합방된 이게 1910년, 이 1910년에 이 한일 합방이라는 경술국치, 그때의 해에 이제 이걸 저는 이제 분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전에는 말이죠. 이전과 이제 후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죠. 이거는 이제, 이 전이죠.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어, 이 언어가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데 아주 지대한 그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 이걸 재빠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한국어에.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제 그 예를 들었죠. 무덤하고 안해하고, 이거 예를 들었어요. 이 말은 언제 쓰여진 말이냐면 바로 1910년 전에 그때 배운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1910년 이후에도 이제 쓰긴 썼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때는 우리 이제 선조들이 쓴 예상들을 보면은 말이죠. 방점이 있다 이거예요. 방점이 이제 1개, 또 방점이 2개,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해서 방점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말이죠. 1개는 거성이에요. 거성. 영어의 강세하고 좀 의미가 상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하고. 또 방점 2개는 상성으로서 영어의 고저인가? 여기는 이제 강세인가? 고저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강세와 고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글에 바로 이 리듬이 있었다. 우리 한글이 리드미컬한 언어였다.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영어 훈민정음에 이제 이 지금 책자에 맨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요게 바로 나란 말쌈이에요. 나란 말쌈이. 그 옆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1910년 전에는 물론 이제 이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한글이 리듬이 있는 언어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 경상도나 전라도 방언에 바로 그게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전라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 뭐 기타 이제 다른 방언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리듬이 있어요. 강세가 있어요. 근데 표준어에 바로 표준어에 이게 있는 거예요.
표준어에. 그래서 뭐냐면 표준어에 모라식 발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녕하십니까를 받침이 없는 얘를 이제 이거보다는 말이죠. 다른 걸 한번 들어볼게요. 뭐 했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예를 든 거를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했습니까? 하면은 이제 이게 이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저는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했으무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 받침 두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로 이제 저 다음 오는 여기로 이제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받침이 없어요. 예? 받침이 없는 이제 이렇게 말이 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말이죠. 요 표준어는 우리 국어의 표준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간격이 똑같아요. 이게 간격이 안녕하십니까 일본어하고 상당히 비슷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이후로 1910년 이후로 이제 일본이 강점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엘리트 분들이 상당히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독립운동을 이제 하신 분도 이제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빨리 그 일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쓰려고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글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서 이제 배운 우리 국어학자들이 바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제 생각에는 이게 표준어가 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어 하듯이 우리의 그 방언이나 우리의 옛날에 말이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뭐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제 경상도 전라도뿐만 아니라 함경도 뭐 이런 데도 평안도 그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억양이 있어요. 억양이 있고 인토네이션이 있고 뭐 이래요. 그런 건 방언으로 치고 이제 이렇게 일본어식으로 이렇게 일본말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표준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한글이 옛날에는 이제 그 리드미컬한 그런 언어였다 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인들이 영어를 갖다 쉽게 배우는 이유는 바로 유럽인들 그 언어 자체에 이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도 사실 이 일제 강점기만 아니었으면은 우리 언어에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영어를 유럽인들 못지않게 빨리 배웠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사투리에도 리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사투리 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표준어 쓰는 사람들보다도 더 영어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조선 말기 전에 조선 말기 말엽이라 그럴까요? 그때 영국 탐험가 이 랜더가 그때 이제 책을 쓴 거예요. 1895년 발간된 책에 코리아 조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코리아, 아니면 뭐 불어로 이제 코리아 뭐 이렇게 되고 그 당시에는 뭐 영어로도 코리아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썼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 아닙니까? 조선.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쓸 때는 말이죠. 이 사람이 쓴 예를 보면은 자, 우리 저 조선 청년이 19살 조선 청년이 P와 F 발음도 구분 처음에 못했는데 자 2개월 후에 급발전을 이뤘다 했다는 얘기죠. P와 F를 순음을 이제 구분을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본에서 오래도록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에.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영어 학습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예? 봤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일본인들에 비하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영어를 훨씬 더 빨리 하더라.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 그러니까 경술국치 한일 합방 그 이전에 우리 한국인들은 대단히 영어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고종이 이제 그 특사를 보내죠. 거기에 뭐 유길준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갔는데 그분들이 영어를 배운 속도가 굉장히 빨랐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더 영어를 빨리 배우는 그런 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잘 할 수 있었던 조선 시대에 그 첫 번째는 이제 강세가 우리 옛 한글에 있었다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나란 말싸미에 방점이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한 개는 거성으로 돼가지고서 그게 그 액센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방점 두 개는 그게 이제 일종의 인토네이션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를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 예? 유럽인들처럼. 예.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고저가 있었고, 해서 이제 그 음악의 3요소가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강세가 있었고, 고저가 있었고, 박자, 길이 짧고, 장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미컬한 언어였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가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구나 어순이 이제 우리는 사실상 이제 영어하고 다르죠. 그게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당시에 이제 이 유경공원 그 처음 생긴 영어 학원 거기에 다니는 자제들은 소위 이제 역관들의 자제, 양반들의 자제 뭐 이런 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문을 다 벌써 이제 깨쳤으니까 한문은 이제 영어하고 그 어순이 같잖아요. 거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의 어순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모라식 발음으로 우리가 쭉 그 한일 합방 이후로 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운 분들이 이 국어를 표준어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영어를 이제 우문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리듬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어는 이제 syllable timed라고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하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한국어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언어가.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거에 가까운 거였죠. 이거. 영어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언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본어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라식으로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이제 모라식 영어 발음법으로 받침이 없는, 바로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시리즌 같은 경우에 말이죠. citizen 해야 되는데 citizen 해야 되는데 citizen으로 하니까 여기에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없는 모라식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itizen으로 발음하면은 이게 C보다 이게 T가 더 센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citizen 이렇게 돼요. T의 액센트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T가 더 센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citizen 이렇게 발음하니까 액센트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액센트가. 예? 그래서 받침이 여기에 있어주면은 citizen 이렇게 저절로 액센트가 떨어지는데, 예? 예. 그런데 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으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일본인한테 배우다 보니까 citizen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citizen 해보세요. T의 액센트가 들어가요. 저절로. 이게 바로 citizen이 이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틀린 액센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예. 그래서 citizen으로 이제 발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소위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제가 영어 파닉스의 천기 누설이라는 거예요. 천기 누설 직접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에너지 절감 법칙. 영원한 파닉스가 에너지 절감 법칙으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었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김구 선생이 그 부인 최줄레 무덤 묘비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묘비에 무덤, 예? 무덤이에요. 무덤. 예? 무덤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묻다에서 파생된 명사형.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도산 안창원 선생은 사랑하는 안해 혜련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안해 안사람, 안주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식으로 이것이 이제 무덤 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아내로 바뀐 거죠. 이 받침이 없잖아요. 여기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 한글이 이렇게 일본어화 된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위 우리가 이 받침이 없는 모라식 발음에 아주 젖어 있다 보니까 진짜 농담 삼아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맥도날드를 갖다 메구도 나루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발음하면은 말이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무덤. 어떤 게 더 발음이 쉬워요? 무덤하고 무덤 하려고 그러면은 좀 쉬어야 돼요. 무덤. 그죠? 예. 근데 무덤은 이게 좀 쉽잖아요. 예? 예,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불행, 일종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어를, 정말 일본 사람들처럼 그만큼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받침 있는 그런 받침을 여전히 그래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에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이 받침이 없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받침 없는 일본어 모라식 발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훈민정음 여기에서 그 한글 표기한
그 영원어민 파닉스를 보면은 상당히 받침이 많은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그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운드 실러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운드 실러블. 예. 사운드 실러블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업 이렇게 받침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 저 실러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한글로 이제 아마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외래 표기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러블. 예. 근데 저는 이제 실업얼 이렇게 표기하죠. 또 사운드도 마찬가지. 사운드. 예. 이렇게 이제 사운드 실러블로 이제 나눠서 영원어민 파닉스를 익히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틀리게 그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 예, 그 식으로 하던 것을 이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면은 영어 울릉증 또 뿐만 아니라 또 영어 실패 뭐 이런 것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9번째 영어 훈민정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